정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전가격세서입니다. 한국의 법인세법에서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와 거의 유사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그 가격 조작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무기관에서는 이런 그 가격 조작을 좀 못하게 미리 좀 엄포를 놓고 있어요. 뭐 1번부터 이런 7번까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테니까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가격 조작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미리 경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기 결손기업 한쪽에서 계속 결손이 나면서 결손이 나면 특수관계자고 그래하면서 한쪽에서 계속 손해를 보게 되면 이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 6가지가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 특수관계자 간 있는 기업들 간에 거래를 할 때는 상당히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핸드폰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근데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시장 가격이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기계장치, 특수한 용역, 이런 건 시장 가격이 얼마든지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럼 특수관계자 간 기업끼리 거래를 할 때 이런 그 가격 조작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정당한 가격으로 서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정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기업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 A 기업과 B 기업 간에 어떤 물건이나 용역에 대해서 1억 정도의 거래를 하려고 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결국 1억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세무당국이 이건 1억이 아니고 3억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전 가격 사전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APA라고 하고 어드밴스드 프라이싱 어그리먼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게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시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세무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예요. 사전 승인. 우리가 1억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느냐고 이렇게 사전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1억에 거래를 하고 싶다. 이게 정당한지 좀 봐달라. 이렇게 세무당국에 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는 1억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1억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기업에 피드백을 주죠. 1억의 거래는 괜찮다. 그리고 그 기업이 실제로 1억의 거래를 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그 거래 내용이 재화나 용역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좀 지역적이고 특수한 내용이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세금 관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보이고. 자, 그 다음 동기자료인데요. 동기자료는 풀어서 쓰면 동일기간 자료라고 하죠. 이게 동일기간 자료, 동일기간 자료. 자, 이 또한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했을 때 필요한 그 자료 외연 이게 기업이 준비를 했다가 세무기관에 내면 제출을 해야 될 자료인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동일한 기간 동안의 거래 자료. 2014년도에 특수관계자 간에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해요. 1억의 거래를 하려고 해요. 1억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1억의 거래한 근거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1억의 거래하는 게 아니고, 자, 특수관계 없는 기업끼리 1억의 거래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지만 1억의 거래를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동기자료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 1억이네요. 1억에.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들끼리도 1억의 거래를 하더라. 그러면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자료가 동기자료예요. 동기자료고. 자, 이게 이제 동기자료를 준비해서 보관하고 세무기관에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업은 일단은 특수관계 거래가 있는 기업이에요. 있는 기업인데, 자,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기업은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비용도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모든 기업한테 동기자료 작성의 부담을 지으면 경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외를 두고 있는데 자, 이 아래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동기자료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수관계자가 그려준 매출 매입 금액이 연간 2억 원 이하 몇백억 되는 금액이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금액이 몇백억이 안 되면 이런 거 제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다음에 그 매출 매입에 따른 거래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작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이전 가격 사전 승인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자 우리가 1억의 거래를 하겠다고 했고 세무당국에 1억에 해도 괜찮다고 승인을 했어요. 그런 승인된 가격대로 거래를 하면 굳이 동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세무당국이 인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자 지분이 50%보다 낮은 중국 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그래서 외자 지분이 큰 기업만 50% 초과하는 기업만 동기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기업하고 그 유통기업은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예외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 세무당국이 제출해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제출을 해야 돼요. 6월 20일까지. 이 경우 외에는 세무당국이 제출을 하라고 할 때 제출하면 되거든요. 보관했다가 작성해서 보관했다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출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동기자료는 이제 그 동기자료에 들어가는 내용 크게 이게 5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 틀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나 조직 구조,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동기자료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있는 기업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뭐 특수관계자가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산 경영 변화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더라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 이 특수관계자 간은 1억의 거래를 했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분석 특수관계 없는 기업끼리 거래를 한 것도 1억이더라 그 다음에 이전 가격 선택 및 사용 그래서 우리는 1억으로 가격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자, 이 동기자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까지 작성을 해서 작성을 일단 하고 있다가 세무기관이 달라고 할 때 그때 20일 내주면 됩니다. 예외는 있었죠. 가공기업이나 유통기업은 결손이 발생했을 때 요구하지 않더라도 6월 2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기자료는 10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되고 보관하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자, 기업소득세를 이제 계산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수입 인식과 조정이 나와 있는데 수입 인식과 조정. 자, 이건 무슨 말을 쓰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장부를 만들 때는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세법 장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회계장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법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회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장부를 세법 기준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럴 때 좀 유의할 사항이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매출로 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주공급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업이 매입하거나 또는 자가 생산한 재화를 직원한테 복리후생 목적으로 준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어서 직원 명절 선물로 준다고 할게요. 이럴 경우에 회계상으로는 이걸 매출로 안 봐요. 세법상으로는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이렇게 되고 회계하고 세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는
그 목적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 정보를 제공하면 경영자는 우리 회사 경영 상태가 어떠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보 이용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주주나 채권자는 이 회사가 이런 상태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보 제공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둘 때 어떤 기준으로 거둘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주공부.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계산 사례도 있으니까 유념을 하시고요. 자, 비용 공제 부분이 있는데, 자, 비용을 쓰다 보면 접대비, 급여, 복리후생비, 직원 교육 경비, 공회 경비 등등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는데, 회계상으로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세법상으로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일정 한도를 두고 있어요. 접대비 무조건 쓴다고 다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건 쓰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살펴볼게요. 살펴볼 거고, 이런 한도를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을 100만큼 쓰면 60만큼만 인정을 해줘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그 과세 표준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되니까 그런 조금 그 과세 당국의 정보에 꼼수가 숨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손실이 있는데, 자산 손실에 대해서 기업이 임의적으로 손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심사를 받아야만 자산 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하시게 되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한국 세청에다가도 세금을 내고, 그 소득에 대해서 중국 정부당국에다가 또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도정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 확정신고를 기한 내 5개월, 5월달에 해야 되고, 감면, 좀 세제 혜택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세율입니다. 세법은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결국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로 귀결이 되어 보면,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때는 그냥 기업이 마음대로 정한 양식대로 마음대로 계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는 서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습니다. 법정 양식들이 있고, 이 양식에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세금을 신고할 때는 법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양식을 보시면 기업소득세 연도납세 신고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총괄표예요. 이게 총괄표고, 나머지 부표들은 1번부터 11번까지는 이 총괄표를 설명하기 위한 표예요.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정신고할 때는 이런 세부들도 내야 되고, 재무제표도 내야 되고, 감사보고서도 내고, 특수관계자 거래도 내고, 기타 이제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자료 작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메커니즘을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이고, 자, 이 기업소득세 연도납세 신고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 회계상 이윤 총액을 계산하는 과정의 회계상 이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기업이 장부를 만들 때는 회계장부 따로, 그다음에 세금장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를 만들어요. 만든 것을 다시 한번 신고서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윤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회계 기준에 따라 만든 이윤총액이 3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럼 회계상 이윤이 이렇게 회계상 벌어들인 소득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세법상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서 세법상 소득이 600만 위안이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럼 이제
세법상 소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금은 얼마 낼 거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그럼 하나하나 이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게 아까 총괄표, 전제표에서 연동합세 신고표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윤 총액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재무제표 중에서 이윤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 중간 과정이 없어요. 한국 법인세 신고서 내용을 보면 여기부터 시작해요.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중간 과정도 다 보여주도록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강의 자료 오른쪽에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 서술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도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럼 1번이 영업수익이에요. 매출액, 벌어들인 돈. 그게 이제 경영 업무 또는 주요 경영 업무나 기타 경영 업무에서 지정한 수입 총액을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제조업체면 주로 제품을 팔겠죠. 그리고 뭐 식당이면 뭐 식당을 해서 식당 매출, 제조업체면 뭐 제품 매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을 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2,50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표가 되고, 부표를 가지고 이 총괄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괄표에 이 영업수익은 부표 1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2,5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려면 부표를 보라. 부표를 보면 그 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표 1이 여기도 있고 영업수익도 있고, 그 다음 영업 외 수익도 부표 1이 있네요. 부표 1을 보시면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표 1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가시면 이게 표가 양식도 여러 가지고 해서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뒤로 한번 가보시면, 자, 이게 부표 1입니다. 부표 1, 부표 1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기초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게 수입 금액은 기업이 화폐 또는 비화폐 단위로 취득한 다음의 모든 수입에 해당된다. 이것도 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재화 판매, 용역 제목, 자산 양도,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임대 수입, 기타 등등 우리가 경영 활동을 위해서 벌어들인 수입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있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상품 판매 2천만 위안, 재료 판매 300만 위안, 대행 수수료 수입 200만 위안, 단주 매출 200만, 기타 수입 50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으로는 2,700만 위안이 나와 있고, 영업외 수입은 50만 위안이 나와 있네요. 이게 그 1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내역입니다. 이게 내역이고, 그래서 매출은, 간주 매출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핸드폰을 생산해서 팔지 않고 판매하지 않고 직원에게 선물로 줬을 때, 그때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매출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200만 위안이고, 그러면 이 내용을 이 표에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 매출액, 상품 판매, 그다음에 재료 판매, 대행 수수료 수입, 앞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양식 기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2,700만 위안,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은 50만 위안, 이렇게 기재가 됐네요. 이제 매출액 2,700만, 영업외 수입 50만 위안. 요 숫자가 앞에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볼게요.